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통적인 QEG의 AI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스펙트럼 상에서의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관련된 과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파는 이렇게 이제 오실레이션 파장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인스펙션해서 이 뇌파 파동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주파 성분들의 그 임상적 의미를 캐치하고 어브노말리티를 인스펙션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같은 백그라운드 오실레이션에서 차별화된 그런 파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간질 질량 같은 데 차별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었는데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공학적 신호 분석 기법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이제 오실레이션 파동에 섞여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이제 분해낼 수 있게 됐고, 그러한 성분들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값이나 아니면 그래프 또는 이미지로 이렇게 비주얼리제이션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더 이제 임상 현상에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한 정보를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흔히 쓰고 있는 것이 주파수 대역 분석으로 해서 임상에서 활용이 주로 되고 있는 델타파부터 해서 감마파까지 대부분의 이제 신경 정신과적인 질환들은 델타파에서 그러니까 1Hz에서 30Hz 사이에 있는 주파수 대역의 변화들의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토포그래픽 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 주파수 대역을 나눠 가지고 전체 이제 홀브레인에서의 특정 주파수 대역의 증감을 등고선처럼 그려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토포그래픽 맵이 가장 흔하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부터는 실제로 ECG도 그렇고 EEG도 그렇고 원래 발생되는 올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스칼프에 측정된 그 전극에서 얻어진 신호들을 재구성을 해서 가상의 전극을 대뇌 피질에 부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신호로 가상의 신호를 재구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제 독립성분 분석 같은 것들이 또 활용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이제 뇌파라고 하는 것은 전극에서 얻어지긴 하지만 전극을 부착한 부위에서만 뇌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숫자의 전극에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전체 브레인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각 복셀 단위로 재구성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기법이 이제 로레타 기법입니다. 로레타 기법을 통해 가지고는 대뇌 피질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복솔 레벨로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기반을 해 가지고 각각의 ROI에서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 각 주파수 대역별 이제 파워 값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널이라든지 이런 ROI 사용에서의 주파수 파형들의 서로 관련성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펑셔널 커넥티비티 같은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머신러닝, 또 최근에는 딥러닝 기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특정 질병들을 판별하거나 발생을 예측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코르티칼 티크니스가 진행된 것이 그런 그 해박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인데, 뇌파적인 신호로 보자면은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느린 성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은 뉴럴 액티비티 파워 자체가 떨어져서 신호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뇌파의 변화가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상대적으로 느린 뇌파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럼 여기서 느린 뇌파, 슬로우 웨이브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10Hz보다 느린 파를 슬로우 웨이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알파파를 8에서 12Hz로 나누는데 조금 빠르게는 13Hz까지도 침범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느린 성분은 알파1, 8에서 10Hz의 느린 성분 알파1, 또 10에서 12Hz를 알파2 이렇게 조금 나누기도 하는데, 그 알파1 이하의 세타파나 델타파가 상대적으로 그 파장에서 더 많이 섞여 갈수록 이것이 느려져 있구나라고 해서 슬로잉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퇴행성 변화나 아니면 이스케믹 데미지 또는 컨커션 인저리 같이 신경 손상들이 일어나면은 나타나는 흔한 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환별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인발브되고 스프레딩되는 그런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 정보들이랑 같이 컴바인을 해가지고 감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디멘치아를 조기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개발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것은 이제 가장 흔한 페노타입으로서 암네스틱 MCI를 우리가 그 SCD나 노멀과 감별하는 것을 해보자.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패톨로지를 감별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페시픽한 이 패톨로지를 바이올로지컬하게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호공학적인 측면에서 약간 데이터 드리븐으로 접근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암네스틱 MCI,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주관적으로 느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패톨로지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피노타입으로서의 암네스틱 MCI인지 아니면은 인지적으로는 여전히 정상 범위 내에 이르고 머물고 있는 어떤 subjective cognitive decline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암네스틱 MCI라고 판단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좀 더 프로그레시브한 타입의 암네스틱 MCI인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조금 더 비나인 타입의, 그래서 리버서블한 암네스틱 MCI인지를 그걸 감별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프로그레시브한 타입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떤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는 패톨로지를 반영할 수 있는 뇌파적 피처 정보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매핑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됐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으로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 실제로 뇌파적인 그 분류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인지적으로 MCI에 해당되는 정도의 디클라인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상 범위인지를 감별하는 것을 시도한 다음에 거기서 more progressive 타입의 encoding failure amnestic MCI와 그다음에 조금 더 비나인 타입의 retrieval failure의 amnestic MCI를 감별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일단 그 그룹 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뚜렷한 패턴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봤을 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제너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은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되는 것이 뚜렷한 특징인데, 그래서 인코딩 페일러 타입의 MCI랑 리트리버럴 타입의 MCI를 비교해 보시면은 프론탈의 세타파가 좀 더 두드러지게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디제너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우리 브레인은 어느 정도 그 커그니티브 리저브의 범위 내에서 컴펀세이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그 컴펀세이션을 할 때 베타 1이나 베타 2 대역에 좀 상대적으로 빠른 주파수 대역에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더 비나인 타입의 MCI에서는 베타 2 대역에서 페리에탈에서의 베타 2의 이 컴펀세이터리한 액티베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또 역시 인코딩 페일러 타입의 MCI에서 프론탈과 템포럴 쪽에서의 세타파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으면서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세타 대역에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세타 대역에서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더 비나인한 리트리버럴 페일러의 MCI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베타 2 대역에서의 코르티컬 액티비티가 증가되어 있으면서 펑셔널 커넥티비티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그 사실 뇌파적 관점에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치아 단계랑 MCI 단계를 감별하는 것은 아주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직 이제 그 디멘치아로 가기 전 단계, 프로드로말 스테이지라든지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들을 과연 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룹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그 암네스틱 MCI 단계에서도 아밀로이드 펫 포지티브인 MCI와 그렇지 않은 MCI를 비교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프로그레시브 타입한 MCI와 그렇지 않은 MCI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D, 인지적으로 아직 정상인 단계에서도 아밀로이드 펫의 양성을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MCI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의 특히 프론탈에서의 세타파, 슬로우 웨이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페리에탈에서의 패스트 베타 액티베이션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유추해 봤을 때 프론탈 슬로잉이 진행이 되더라도
적절한 컴pensation이 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net cognitive function 같은 경우는 크게 저하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뇌파적 패턴에서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제 AD로 진단될 수 있는 환자 중에서 SCD와 MCI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MCI가 SCD에 비해서 프론탈 슬로잉은 더 진행이 되어 있고 반면에 페리에탈에서의 베타2 컴pen세이션 액티베이션은 더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룹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이제 그 피처를 발굴해내면은 그 AD 알츠하이머 패솔로지를 갖고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프로드로말 스테이지에서도 적절하게 분류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 프로그레션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가설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니까 조금 숨이 찹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SCD하고 MCI 단계에서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머신러닝 베이스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간별이 가능한지를 한번 그 트라이를 해봤고요. probability 인덱스는 보통 이제 머신러닝으로 2클래스를 돌리게 되면 이제 0%에서 0에서 1 값의 확률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컷오프 밸류를 설정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ROC 커브를 그려서 컷오프 밸류를 정하고 두 개의 간별력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SC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SCD 아밀로이드 파지티브, 네거티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제 모델링을 트레이닝 셋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셋을 위해서 이제 독립된 데이터 셋을 놔두고 나서 먼저 트레이닝을 해서 보고 그 트레이닝된 모델을 독립된 테스트 셋으로 적용을 했을 때 토탈 23개 그룹에서 평균적으로는 애큐러시는 87%가 나왔고요. 센시티비티 83.3%, 스페시피티는 88.2%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MCI 단계, MCI 있는 그룹에서 AD 파지티브인 그룹과 네거티브인 그룹을 감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셋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된 데이터 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평균적인 애큐러시가 85.3%로 센시티비티는 약 85%, 스페시피티는 대략 한 86% 정도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뇌파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나이에 따른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노화 이런 패솔로지의 진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패턴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이제 스테이지를 나눠 가지고 SCD군하고 MCI군에 대해서 각각 다른 모델을 학습을 시켜갖고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저희가 처음에 썼던 이제 인지 저하를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MCI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감별했을 때 컷오프 밸류를 60%로 나눴을 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식약처 허가용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보고된 자료가 세계병원에서 약 432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센시티비티가 93%, 스페시피티가 90% 정도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독립된 또 다른 이제 세계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적용을 해봤을 때 센시티비티가 91%, 스페시피티가 한 80.6%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정상이냐 아니면은 MCI냐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별 모델들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는 한 데이터에 대해서 5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디멘차로 이미 넘어갔는지 아니면은 MCI 단계인지 또는 SCD나 이제 within normal limit인지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MCI인데 현재 이것이 AD 패솔로지를 반영하고 있는 MCI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MCI인지 또 현재는 이제 인지 기능적으로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패턴이면서도 AD 패솔로지를 반영하고 있는 패턴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는 이렇게 인지 저하랑 관계없이 SCD나 MCI 단계랑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AD 패솔로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뇌파 피처를 발굴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간별 모델들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플한 이론을 좀 설명드리면은
보통 이런 그 한 2분 정도 측정된 뇌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대략 한 25,000개 정도의 뇌파 피처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굴된 피처 중에서 인지 기능하고 관련되어 있는 피처 셋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인지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정상과 MCL을 나누는데 그 감별력이 높은 피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D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기준으로 놨을 때 그 감별력이 높은 피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개를 딱 놓고서 이제 각각 서로 겹치는 부분들을 피처들을 다 제거를 하고 서로 공변성이 적은 피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을 때 독립된 데이터셋으로 비교를 해본 결과 센시티비티가 88.2%, 스페시티가 83.7%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선별 검사로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독립된 그 감별 알고리즘으로서 저희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인증받기 위해서 검증 그 허가형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뇌파라고 하는 그런 파형을 가지고서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실제로 가능하냐, 좀 그런 의구심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크게는 숫자로 된 데이터를 받게 되고, 숫자로 된 데이터를 다시 이미지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숫자로 된 피처 값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피처들의 실렉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거기서 특정 목적을 반영하는 피처들을 선별한 다음에 단순한 통계적 기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고도화된 머신러닝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감별력이 가장 높고 안정적으로 이제 재현되는 그런 모델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딥러닝 기법들이 사실은 기존의 이제 머신러닝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또 다양한 그 감별력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 파장 형태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사실 그 자체로서 딥러닝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딥러닝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재구성을 하고, 이미지를 이제 이 타임 시리즈에 맞게 적당히 이제 하나의 그 연속화된 그 애니메이션 같은 형태로서, 동영상 형태로서 이제 재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면서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들을 디텍션하는 것처럼 그런 기법들을 이제 저희가 이 생체 신호를 가공을 해서 학습하는 법들을 특허를 내서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시그널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와 비디오 클립화된 형태로 재가공을 해가지고 딥러닝을 적용하는 걸로 이제 또 학습 모델들의 성적을 계속 높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신호를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임상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한 다양한 지표들이 또 놈딥이랑 비교 분석돼 가지고 에이지랑 젠더가 컨트롤된 상태로 이제 분석이 되게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요. 이것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 뇌파가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또 굉장히 측정에 있어서도 간편화된 그런 장비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올해 9월 달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아마 이제 저희 부스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또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